일부 이건 한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단순히 LTV 몇 % 줄어든다, DSR 강화된다, 이런 단편적인 규제 요약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대출 한도 조정이 아닙니다. 이 대출 구조, 금리 한 번 더 오르면 버티는가? 이 질문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이금융권 대출을 전수조사했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전수조사는 샘플링이 아닙니다. 전체 데이터를 돌렸다는 뜻입니다. 누가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지, 담보구조는 어떤지, 수도권 아파트와 연결된 차주는 누구인지 이미 분류가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흐름은 앞으로 빌릴 돈이 아니라 이미 나간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부 정부는 왜 지금 움직였나?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계대출은 비교적 관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임대사업자 중심의 사업자 대출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대출이 증가했고 그 자금 일부가 주택시장에 유입된 정황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집값 조정 자체가 아닙니다.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공실 증가, 임대 수익 감소, 금리 유지 또는 상승, 만기 도래 집중. 이 네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 흔들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구조의 차주가 수천 명이라면 은행은 만기 연장에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연장이 막히면 매물이 나옵니다. 매물이 늘면 가격이 흔들립니다. 가격이 흔들리면 담보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이게 정부가 보는 연쇄 리스크입니다. 전수조사는 이 연결고리를 미리 점검하려는 과정입니다. 3부 정부가 보는 4가지 리스크. 금리 리스크. 현재 금리 4에서 5%대. 하지만 정부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6에서 7%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버티는 구조가 금리 2% 상승해도 버티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공실 리스크. 임대소득은 고정급이 아닙니다. 월세 300만 원이 들어와도 공실이 3개월 계속되면 수입이 연 900만 원 감소입니다. RTI는 연간 상환액 기준입니다. 공실이 생기면 상환 능력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만기 집중 리스크. 임대사업자 대출 상당수는 3년 또는 5년 일시 상환 구조입니다. 연장이 전제된 구조입니다. 만약 연장이 보수적으로 바뀌면 수억 원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지점을 가장 취약한 고리로 봅니다. 상환 능력 왜곡. 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보다 DSR 적용이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근로소득 6천, 임대소득 5천으로 계산해 대출 10억까지 확장된 구조. 하지만 임대수익이 줄어들면 실질 상환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정부는 이 왜곡을 재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사부 만기 구조 차등화 실제 계산. 이게 이번 흐름의 핵심 기술입니다. 대출 5억, 금리 4.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0년 만기라면 월 상환 약 225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기를 10년으로 줄이면 월 상환액은 약 51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연간 상환액은 225만 곱하기 12 약 2,700만 원, 518만 곱하기 12 약 6,200만 원. 연봉 7천 기준이라면 DSR 40%를 훌쩍 넘습니다. 정부는 당장 갚아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기를 줄이면 스스로 버티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이게 정책의 방식입니다. 오부 DSR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이유. DSR은 단순 비율이 아닙니다. 산정 방식이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만기 단축 과정, 임대소득 인정 비율 축소. 이 세 가지만 바뀌어도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7천 40년 만기 계산 시 4억 초반 가능. 하지만 금리 6.5% 만기 1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3억 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계산 기준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6부 상가 대출과 아파트의 연결.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에 대한 점검이 왜 중요한가? 상가 대출 6억, 아파트 보유. 정부는 자금 흐름을 봅니다. 사업자 대출이 실질적으로 주택시장과 연결됐는지, 만약 용도 외 사용이 문제되면 조건 변경이나 일부 상환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가시장은 유동성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정리하게 될까요? 황금성 높은 자산 아파트입니다. 7부 지금 계약하려는 사람에게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지금 계약서를 쓰려는 사람입니다. 전수조사 이후에는 은행 내부 심사 가이드라인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되던 구조가 오늘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 한도가 아니라 보수적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8부 결론 2026년은 생존의 해. 이번 흐름은 집값을 단번에 무너뜨리겠다는 정책이 아닙니다. 빚으로 버티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신호입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구조에서 금리 2% 상승을 버틸 수 있는가? 2026년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의 해가 아니라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느냐의 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보가 가장 늦을 수 있습니다. 정책은 발표 전에 방향이 정해지고 발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은행은 뉴스보다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잔금일 직전에 가서 왜 한도가 줄었죠? 라고 묻는 순간에는 이미 선택권이 없습니다. 집을 지킬지 현금을 지킬지 레버리지를 줄일지 그 결정은 정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2026년은 빚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계산한 사람이 살아남는 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대출 구조를 한 번이라도 다시 계산해 보셨다면 오늘 영상은 이미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